가장 큰 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잡기 위해 그가 왔다. 국민 주치의 오한진 박사.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즐거운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어유 고마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왔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뭐가 스트레스예요?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안 돼요? 네.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 아니지 뭐. 자, 스트레스가 뭔지 우리 한번 오늘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물리학 용어야. 그래서 스프링을 이렇게 잡아당겨 놓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트레스를 그런 말로 안 쓰죠? 네. 여러분을 괴롭히는 말을, 괴롭히는 것들을 스트레스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걸 스트레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자, 원시 시대 때는 어떤 게 스트레스였을까요? 사냥, 배고픈 거요. 그래요. 굶어 죽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또 하나는 큰 호랑이 또는 큰 사자 또는 코끼리 이런 거한테 잡혀 먹히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아주 동물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굶어 죽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들이 예전에 여러분들의 선조인 아주 오래된 인류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굶어 죽거나 또는 큰 동물한테 잡혀 먹힐 위험은 별로 없죠? 네. 여러분들은 밥을 못 먹어서 공부를 못 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별로 없죠? 네. 이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 같은 거, 그렇게 느껴지는 게 공부 또는 뭐 성적을 빵점을 맞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빵점 맞은 사람 있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성적을 5점 맞은 적이 있어요. 헐. 진짜 5점 맞았어요. 주관식 4문제, 반주관식 1문제. 그러니까 반주관식 1문제가 2개인데 2개의 반만 맞았어요. 그래서 5점 맞았어. 자, 스트레스를 여러분들도 힘들어 하는데, 자, 스트레스를 우리가 보통 뭐랑 비교를 하냐면 먼지에다 비교를 해요. 자, 먼지가 하루 중에 언제 쌓일까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말하면 어려우니까 1번 오전에 쌓인다, 2번 오후에 쌓인다, 3번 한밤중에 쌓인다. 언제 쌓일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없네. 2번 나는 오후라고 생각한다. 난 3번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걸 누가 압니까? 그죠? 먼지가 언제 쌓이는지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먼지가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걸 우리가 쉽게 스트레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이겨내면, 한 번씩 조그만 스트레스부터 이겨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점점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짜 스트레스는 어떤 거냐?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얘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시험이 스트레스인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머니나 또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스트레스의 정의는 그런 사람, 그런 일,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받은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겪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어떤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고가와 아무리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도 난 듣기가 싫어. 그러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라는 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예민하냐 예민하지 않으냐에 따라서 상처가 커질 수도 있고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상처라는 말은 또 밑에 써 있죠. 사라지지 않아요. 수술 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 나 수술 받은 적 있다. 손 들어봐요. 몇 명 있을 거야. 아마 부러져서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수술 자국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마음의 상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시험이 끝났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들어갔네. 야, 스트레스 없어졌다.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상처 안 없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을 괴롭히게 됩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별거 아니고 그냥 막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마음의 상처가 쌓여요. 어릴 때는 그게 아프지 않아. 왜 안 아프냐면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안 넘어갔어요. 내가 다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 어머니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혼나도 뭐 그 당시만 잠깐 아프지만 진짜 몸이 아파지지는 않아요. 왜? 견뎌낼 수가 있어. 아직 내 한계점을 안 넘어갔어. 근데 그게 점점점 쌓이다 보면 한 50살 정도 되면, 선생님은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작은 일에도 아파질 수 있다. 왜?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니까. 이해가 되죠? 종이를 찢으려면 그냥 살살 힘을 줘서는 안 찢어집니다. 그 종이가 찢어질 수 있는 한계점 이상으로 힘을 줘야 찢어지죠. 그런 거 고등학교 시험에 뭐 있죠. 물리 같은데 볼을 꼬집어도 이렇게 살짝 꼬집으면 안 아파요. 여러분 한번 꼬집어 봐요. 이렇게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남이 꼬집어줘야 아파요. 남이 어떻게 꼬집어? 세게 비틀어야 아프죠. 바로 이 한계점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일이 생겨도 계속 아파진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님하고 다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화가 나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누웠어요. 그렇죠? 그런 거 봤죠? 자, 머리에 수건을 둘렀어요. 어디가 아파서 머리에 수건을 둘렀을까요? 머리가 아파요? 마음이야. 마음이 아픈데 왜 머리에다 두를까? 맞았어요. 목에다 두르면 수건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머리에 둘러야 표시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그 표시를 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줘요.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먹을 것도 사오고 그러면서 화가 풀리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힘들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 화가 났는지 아니면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표시를 앞으로는 수건을 머리에 두르는 걸로 합시다. 우리는. 자, 이 쌓인다는 개념을 알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자꾸 아파지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일찍 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우리 몸의 반응을 한번 보면 호랑이가 여러분 앞에 지금 팍 나타났다. 그때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뭐가 활성화가 되냐면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임기응변을 해야 돼. 호랑이가 나타난 거는 계획돼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획돼 있지 않던 상황이 딱 처했으면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건지를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호랑이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또는 도망갈 길이 있는지 무기로 쓸 만한 게 있는지를 빨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몸에 힘을 써야 되니까 심장도 폐도 일을 막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쪽의 에너지를 안 써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잘 모르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은 바로 손발에 땀이 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손발에 땀이 나나요? 안 나죠? 이걸 시험 본다고 했어 봐.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땀 나겠죠? 이걸 외워야 되고 막 써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험을 안 보니까 졸아도 되고 재미없으면 자도 되고 그런데 손에 땀이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내 손발에 땀 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알 듯 모를 듯 하지는 않아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실 뭐 없는 사람도 없고 감정적인 상처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나 어느 순간에나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별 문제가 없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이 아파집니다. 몸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기전이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만들어내는 호르몬과 자율신경에 의해서 여러분 몸이 망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활성산소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침에 학교를 열심히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 아침에 잠깐 졸아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그 버스를 놓치면 지각하는 거야. 그걸 막 타야 되는데 버스에 떠나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야죠. 막 뛰게 만드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버스를 탈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좋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못 뛰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여러분 몸에 해가 돼요. 또 시험을 1학기 처음 시험을 봤는데 1학년 1학기 봤는데 저같이 5점을 맞았어. 그래서 공부를 더 했어. 근데 여름방학 시험을 봤더니 10점을 맞았어. 되긴 해요 안 돼요? 5점 10점 이거는 참 100점 만점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몇 개월 지났잖아. 그리고 가을에 또 중간고사를 봤는데 또 10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정말 스트레스 받겠죠? 이렇게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호르몬 이걸 만드는 기관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돼요. 오랫도록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일을 못하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을 할 수가 없고 늘어지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건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림을 제가 그린 건데요. 잘 그렸죠? 예. 스트레스가 팍 오면 뇌에 시상하부라는 데 정확하게 힘이 딱 가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마지막에 저 부신이라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저 부신이 왜 부신이냐면 그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이 콩팥이라고 하는 거는 강낭콩 같이 생겨서 콩팥이에요. 그래서 그 강낭콩 같이 생긴 거에 꼭대기 위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 거 저걸 악세사리 키드니라고 합니다. 신장을 키드니라고 하고 그 위에 부분을 악세사리 키드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악세사리 많이 하고 다니죠? 부신이 그래서 부신인데 저기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크기가 작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가요. 그러면서 더 이상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 그럼 여러분이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한 번 받으면 아무리 큰 스트레스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5점 맞은 거 잘 이겨내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연속해서 스트레스가 오면 아직 시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시험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시험이 연속돼서 온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잘 못 견디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싸울 때도 한번 싸우고 얼마큼 해결된 다음에 또 싸워야지, 아직 해결되기 전인데 또 싸웠다 그럼 자꾸 더 멀어진다 이거. 못 견디게 된다 이거죠. 이해가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주냐?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쥐 몸에 딱 맞는 통에다가 쥐를 꽉 끼워 놔요. 그러면 못 움직이는 거야. 머리는 움직여지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 말고 또 하나는 쥐 장을 이렇게 세워놓고 바닥에다가 쇠판을 깔고 전기를 흘려요. 그러면 발이 닿을 때마다 찌릿찌릿해. 그 찌릿찌릿하니까 계속 뛰어야 되죠. 점프를 해야 돼.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점프를 하는 스트레스를 주면 쥐가 한 서너 시간 지나면 기억을 저장하는 이 뇌의 해마라는 부분에 신경세포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죽는다고요. 여러분은 쥐보다 몇 배나 크죠? 100배 이상 크죠?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금방 죽을 수가 없어요. 해마도 엄청 커요. 여러분들의 해마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신경세포가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자꾸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이러면 여러분의 뇌신경세포가 일을 잘 못하게 돼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친구하고도 얼른 화해해야 되고 빨리빨리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라고 뭘 하라고요?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수건을 묶기로 했어요. 하얀 수건을 묶든 노란 수건을 묶든 묶고 다니면 나 힘든 상황이야 이런 표시예요. 자,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코티졸이라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이고 신경 전달 물질, 조절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여러분을 정상화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연속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오거나 또는 엄청난 크기의 스트레스가 오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아까 말한 한계점을 넘어가면서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자, 자율신경 말은 참 쉬운데 뭘 하는 신경이냐, 이걸 잘 알아두면 여러분이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앞에 교문 앞에 선도라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늦는 사람들, 복장이 불량한 사람들,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구두를 신고 오는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을 선도해 줬어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 역할을 자율적으로 하는 신경, 그게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빨리 알아서 저절로 좋아지게 해주는 신경을 말하는데,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여러분 몸의 온도를 맞춰주고 위와 장을 움직이게 하고 혈압과 당뇨를 조절하고 잠을 자게 하고 분비물을 나오게 합니다. 자,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은 심장이 서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세울 수 있나요? 야야야 이제 자니까 그만 뛰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야 이제 깼으니까 숨 좀 쉬어봐. 숨 좀 쉬어. 이제 깼잖아. 이거 안 되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절로 조절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절하는 게 아니죠. 심장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없고 숨 쉬는 것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몸의 온도도 저절로 조절됩니다. 여러분 몸은 36.5도가 계속 유지되는 정온 동물이에요. 사람은 온도가 똑같은 동물이죠. 뿐만 아니라 소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소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소화가 뭐예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죠? 자, 소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위장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저녁들 먹었죠?
자, 여기 위장이 이렇게 있는데 위장이 하나로 돼 있지만 사실은 3등분이 돼서 일을 합니다. 3등분이 돼서 일을 해요. 맨 위에 위장은 음식을 저장해요. 저장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음식이 저장이 됐다가 조금씩 가운데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가운데 위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움직이면서 위산을 분비해요. 위산 들어봤죠? 위산이 뭐죠? 염산이에요. 염산. HCl 배웠어요? 염산을 여러분들 팔이나 옷에 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리죠. 근데 위에서 나오는데 위가 안 녹아요. 왜 그럴까요? 위벽이 튼튼해서? 그게 아니고 위장세포만, 식도나 또는 소장, 대장세포는 아닌데 위장세포만 위산을 막아내는 점액을 만들어서 앞에 이렇게 대고 있어요. 방패를 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위산을 분비하고 그 위산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산이 나와서 여러분이 먹은 음식물을 녹입니다. 여러분이 삼겹살을 한 번만 씻고 삼켜도 다 녹여버리고, 가끔 그럴 때 있죠. 회식할 때 통닭을 뜯는데 하나를 더 먹어야 되니까 안 씻고 확 넘겼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간 것도 다 녹아버리는 이유는 위산이 하는 거예요. 그런 녹여서 완전히 죽을 만든 다음에 맨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럼 맨 아래 위장은 채로 쳐요. 그래서 덩어리가 있으면 다시 가운데 위로 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갈 때는 아직도 산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 소장이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여러 시스템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나 내려간다. 그러면 알칼리성 소화액이 같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서로 섞여서 중화가 되면서 소장에도 전혀 상처를 주지 않고 내려가는 거, 이걸 소화라고 합니다. 자, 이 소화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할까요? 저절로 되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다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자율신경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지면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니까 병이 생깁니다. 어떤 병이 생길까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손발이 시리다고 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잠을 못 자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생기거나 하는 병이 오는 거예요. 이런 병들은 원인이 스트레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자율신경은 이렇게 척추신경과 뇌신경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러분 온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절하지 못하는 장기들, 이건 여러분이 못하죠?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중에 하나라도 있나 봐봐요. 없죠? 이건 저절로 움직이는 장기들이고, 저절로는 자율신경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이런 병이 옵니다. 이런 병으로 병원으로 엄청 많이 와요. 머리가 아프다, 뒷목이 뻣뻣하다 그러면 고혈압이라고 생각하고 와요. 여러분들도 뒷목이 뻣뻣할 때가 있죠? 그 혈압이 아니고 화가 난 거예요. 고혈압은 안 아파요. 고혈압은 안 아프고, 방송에서만 아버지가 뒷목을 붙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고혈압으로 쓰러질 때는 여러분 온몸에 있는 근육의 힘이 한꺼번에 왕창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모래성같이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서 떠들고 목을 붙잡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송에서 그렇게 무너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소리를 질러가면서 극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또 여자들이 많이 오는데 목에 가래가 걸렸다고 많이 찾아와요. 목에 가래가 걸려서 여기 붙어 있으니까 제발 이것 좀 떼주세요 선생님, 이러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또 소화가 안 된다, 잠 못 잔다, 손발이 시리다, 저리다, 어지럽다. 특히 여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맨 처음에 뭐가 오느냐 하면 뽀드락지가 납니다. 여드름 나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의 첫 번째 표현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가 왔다 갔다 하게 돼.
그보다 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빠져요. 원형 탈모가 오는 거예요. 원형 탈모가 왔다, 이거는 엄청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시겠죠? 남자들은 잘 안 와요. 왜? 감정이 여자보다 훨씬 작아요.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비교할 때 너무 감성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제발 딱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선생님, 한 방에 낚아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볼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시험 성적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잠만 잘 자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스트레스도 있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누구를 막 증오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데, 잠만 자게 해달라고 온단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그냥 잠을 잘 수는 없어요. 이 앞에 있는 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체중을 줄일 수 있어요? 안 되죠. 먹는 거, 운동하는 걸 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 차이가 틀림없이 있죠? 남자는 임신을 안 해요. 그죠? 아기를 안 키운단 말이죠. 근데 여자는 아기를 키우는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남녀가 다른 점, 바로 감정의 크기가 달라요. 남자는 감성이 1입니다. 여자는 10짜리가 기본이에요. 100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 오늘 기분이 그냥 좋네. 그러면 1이에요. 남자는 1이에요. 이야, 오늘 진짜 기분 좋다. 1이에요. 시험을 모든 과목을 100점 맞았어. 올 100점. 이야, 대박이야. 1이야. 남자는 감정이 1이에요.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는 10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기분 좋아. 그럼 1이고, 야 진짜 기분 좋다. 5 정도 되고, 올 100을 맞았다. 우와, 그럼 10이야 10. 그죠?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소풍을 갔어요. 소풍 갔다 온 다음 날 아침에 엄마가 물어봐요. 소풍 재밌었어? 이렇게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들은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뭐 자꾸 물어봐. 그냥 그랬다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아침에 나갈 때도 기분이 1이고, 보물 찾기 할 때도 1이고, 점심 먹을 때도 1이고, 돌아올 때도 1이고, 어제도 1이고, 작년도 1이야. 그러니까 뭘 특별히 또 이렇게 꺼내서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은 안 그렇죠. 여학생은 소풍 간다 그러면 전날 저녁부터 난리가 나죠. 그죠? 집을 다 뒤져서 옷이란 옷은 다 꺼내가지고 어떤 게 잘 맞는지를 골라서 2벌을 골라요. 저녁에 2벌을 골라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걸 보고 1벌을 입고 나온다 이거야. 내가 오늘 이쁠 거야. 기분이 얼마야? 10이야 10. 그죠? 이쁠 거야. 학교 앞에 왔는데 나보다 훨씬 잘 입은 애가 나타났어. 기분이 어떻게 되죠? 완전 떨어지지.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거야. 자, 이 얘기를 엄마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해야 돼.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옷을 왜 골랐는지 설명을 해야 돼. 누가 사줬고, 얼마짜리고, 색깔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언제 입고 나갔는데 누가 이쁘다고 그랬고, 어떤 신발하고 신었는데 제일 잘 어울렸고. 근데 걔가 입은 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무슨 백화점에서 파는데 세일도 안 하고, 색깔이 어떻고, 값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뭐랑 맞춰 입었는데 엄청 이쁘고, 뭐 이걸 설명을 하려면 한 사건당 한 15분 걸린다고 돼 있어. 근데 남학생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남자와 여자의 감정이 저렇게 크니까 남자는 여러분이 변한 걸 잘 몰라요.
쉬운 말로 여러분 엄마가 머리를 자르고 와서 아빠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물어봐. 나 뭐 변한 거 없어? 나 변한 거 찾아봐. 이래도 여러분의 아빠는 모른다 이거야. 엄마가 머리 자르는 걸 몰라요. 왜? 감성적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는 슬쩍만 봐도 어떻게 변했는지가 금방 다 보이는 거죠. 그게 감성이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남자는 아무리 여자를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쓱 보면 보이는데 그걸 여자의 육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감이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변화를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여기 지금 남학생들 여학생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속여봤자 다 알아. 자,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빠들 어른들은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아빠는 부부싸움 할 때 엄마한테 한 얘기를 한 3주 정도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한두 달 지나서 또 싸우면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말을 만들어야 돼. 내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들으면 이상한 사람이야.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내 머리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조금 이 감성적이지 못해서 손해보는 부분도 꽤 있어요. 하지만 감성적이지 않다는 건 이성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성적이라는 것은 뭐죠? 한 가지 일이나 꽂힌 일에는 엄청 잘할 수 있는 거죠. 여자는 한 가지 일을 잘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미팅 해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해봤어요? 자, 미팅을 하러 나갔어요. 여학생, 내가 여학생이야. 근데 내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여기 왔으면 좋았는데 저기 갔어. 한 4번째로 갔어. 나는 이제 폭탄하고 만났어. 그래서 이제 폭탄하고 내가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여자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남자가 그 앞에 있는 여학생이랑 하는 얘기가 이 학생하고 하면서 다 들려요. 다 들려. 뭔 얘기했는지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남자는 내가 좋아했던 여학생이 저기 가서 앉았어. 근데 이 폭탄하고 드디어 얘기를 시작했네. 한마디도 안 들리는 거야. 생각이 나질 않아요. 즉 남자는 말하는 방식이 원웨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할 때 주로 시끄러우면 남자들 하는 말은 이거예요. 조용히 좀 해봐. 나 얘기 좀 하게. 근데 여학생은 조용히 해보라는 말이 없어요. 왜? 7명이 얘기를 해도 다 대답해 줄 수가 있어. 집 얘기하고 선생님 얘기하고 성적 얘기하고 수학 얘기하면서 다 말할 수 있어. 즉 여자들은 대화 타입이 스테레오 타입이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에서도 차이가 나요. 남학생은 한 가지를 깊이 팔 수 있지만 여학생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여러분의 특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스트레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병원에 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자동차가 앞으로 가죠. 이제 운전을 해서 그때 뭐가 나와요? 뒤에는 배기가스가 나와요. 그죠? 사람도 밥을 먹고 숨을 쉬어서 영양소를 세포들이 이용하게 되면 활성산소라는 배기가스 같은 게 나옵니다. 이 활성산소는 여러분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굉장히 불안정한 산소예요. 그래서 다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전자라는 걸 하나 뺏어와야 안정이 돼. 그러니까 뺏긴 세포는 기능을 잃어버려요. 내가 눈세포였어. 시각세포였어. 근데 그 세포가 전자를 뺏기면 시력을 잃어버려요. 다 잃지는 않으니까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세포에서 뺏기면 청각이 떨어져요. 뇌세포에서 뺏기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몸은
힘들어지고 늙어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안 만들게 해야 되는데 안 만들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되는 거죠. 활성산소가 세포들을 손상 주는 걸 막을 방법을 찾자. 그게 뭐냐? 막는 물질들,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색깔 이런 물질들이다 이거예요. 자, 비타민, 미네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네. 비타민은 외부에서 먹어야만 여러분 몸속에 들어갑니다. 몸 안에서 못 만들어요, 사람은. 그래서 밖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음식이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찬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한식이 지금 미국이나 서양에서 지금 막 각광을 받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반찬을 깔아놓고 먹는 이 방식이 아주 영양소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이런 한식 문화가 사라지고 그냥 식사를 하러 가면 반찬이 하나밖에 안 나와. 짜장면하고 노랑무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설렁탕하고 깍두기만 먹어요. 이런 음식이 여러분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은 반찬이 최소한 5가지 이상 정도 되는 걸 먹어야 돼. 계란 프라이도 하나 있어야 되고 멸치볶음도 하나 있어야 되고 시금치볶음, 콩나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생선 한 토막, 국 한 그릇, 찌개 하나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먹어야 굉장히 다양한 비타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는 비타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다 없앨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타민, 미네랄 말고 항산화 물질 중에 중요한 게 색깔이에요. 채소와 과일은 여러분같이 발이 안 달렸어요. 그래서 해가 막 쨍쨍 내리쬐면 여러분은 햇볕을 맞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피해가지고 그늘로 가거나 교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채소 과일은 그럴 수가 없어요. 발이 없잖아요. 해를 그대로 쬐야 되고 오늘 같은 날 비가 왔다. 여러분 나가서 비 맞으라고 그러면 맞겠어요? 못 맞죠? 얘네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악천후 속에서 살아나면서 만들어내는 게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 속에는 채소나 과일에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걸 영어로 플라보노이드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약 5천여 종의 색깔이 있다. 자, 이 색깔 중에 정말 많은 색깔들이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5천여 종이 있다니까. 색깔 중에 어떤 걸 먹는 게 좋으냐? 짙은 색깔을 먹어라. 짙은 색깔. 배추도 김치도 짙은 색깔이 있는 건 어떤 거죠? 시퍼런 색깔이 있는 거죠. 그게 훨씬 여러분들한테는 영향이 있는 거다. 하얀 무를 먹을 때는 새하얀 무를 먹어라. 파란 색깔이 있는 걸 먹을 때는 파란 걸 먹고 이런 색깔들은 짙은 걸 먹는 게 좋은데 자, 짙은 색깔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색이 있어요. 그 색이 뭐냐? 검붉은 색입니다. 검붉은 색. 여러분들 검붉은 색이 나는 채소 과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앵두, 체리, 또 토마토, 자두. 좋아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자두, 포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과일들이에요. 자두까지는 색깔을 안 먹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죠? 자, 포도는 색깔이 어디 있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먹으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먹으라고 여러분이 배웠으면 먹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포도주 알죠? 포도주는 세계 10대 항암식품 중에 하나예요. 포도주는 성분이 2가지예요. 하나는 술, 알코올. 하나는 색깔. 자, 알코올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으면
우리나라 술도 들어가야죠, 그죠? 막걸리나 소주도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안 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건 뭘까요? 색깔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색깔을 먹어야죠. 껍질을 먹는 것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빠졌는데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검은 색깔의 세 종류가 있고 흑상추, 비트, 순무, 김, 미역, 양배추, 양파 이런 것들이에요. 색깔 있는 것들이죠. 이런 색깔 있는 것들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이 이걸 먼저 먹어야 된다. 자, 검은 콩이 좋다고 떠들어 줬더니 콩을 먹어요. 어떻게 먹느냐? 후라이팬에 달달 볶아서 껍질은 다 까고 알맹이만 먹어요. 잘 먹은 걸까요? 못 먹은 걸까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러면 껍질째 먹어야 됩니다. 껍질째 먹어야 되는 것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끔 땅콩 먹죠. 땅콩. 땅콩도 속껍질째 먹어라. 속껍질을 까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게 좋다. 자, 모든 과일들은 껍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과육을 해결해내는 비타민, 미네랄,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껍질을 같이 먹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여러분이 좋아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런 걸 자꾸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뭔가 사회에 큰 일을 해라 이런 뜻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 식품 이런 건 여러분이 성장하는 도중에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계란이나 우유는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좋은 단백질도 공급해주고 꼭 뇌에 필요한 성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먹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챙겨서 먹을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동안 습관이라는 거는 왜 지금 여기다 꺼내놨냐? 여러분들은 이미 뭐 동안이죠 지금, 그죠? 아직 노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늙게 만들고 여러분을 노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아우 나 그 일 때문에 몇 년을 늙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한단 말이죠. 두 번째로 호르몬이나 또 우리 세포도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 아까 말한 항산화 음식들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왜 불행할까요? 첫 번째는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그렇고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죠. 또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져요. 시험을 한번 잘못 보면 아휴 나 같은 놈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불행해지고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못 느낀단 말이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또 감사할 줄 몰라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행복을 바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큰 행복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즐거움, 뭐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재미있었던 거, 찐빵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 재미있었던 거, 소풍 가서 재미있었던 거, 앞에서 춤 연습하면서 또는 성가대 연습하면서 재미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진짜 행복인 거예요. 큰 행복을 따로 기다리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냥 매일매일이 즐거운 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큰 집을 사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훨씬 행복해진다 이거야. 아빠랑 차라리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같이 먹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랑 같이 영화 구경을 같이 가서 재밌는 영화를 한번 봤다 이런 게 훨씬 여러분한테는 정말 행복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값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자꾸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값어치를 올리는 거고 여러분이 진짜로 값이 나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가치 있는 활동, 봉사를 한다든지 남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값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특기를 하나씩 배우면 좋아요. 노래를 할 줄 안다든지, 악기를 다룰 줄 안다든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든지, 또는 요리를 할 줄 안다든지, 뭐 아주 여러 가지 특기들이 있어요. 남을 즐겁게 같이 해줄 수 있는 특기,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춤을 잘 춘다든지, 농담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정말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이 각각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재밌게 살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게 제프리 폭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거를 신문 배달하는 거에다 빗대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문을 배달할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신문을 배달한다 그러면 빼먹으면 안 되죠. 신문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만약에 지금 신문 배달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거다, 학교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시간이 생명이다. 신문은 아침에 와야 될 신문이 밤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교를 아침에 와야 되는데 한 오후 3시에 와, 소용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아프지 않게 관리하라. 무슨 얘기예요? 빼먹을 수 있으니까. 아프면 못 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몸을 아프지 않게 잘 관리해라. 자전거 관리를 잘해라. 신문은 걸어서는 못해요. 부피도 많고 돌아다녀야 할 때가 많거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되게 하는데, 자전거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가 없죠. 또 길을 잃지 마라. 학교 오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옆에서 누가 꼬시면 딴 데로 가는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학교 오는 일에 집중해서 잘 찾아와라, 이런 얘기고, 피곤한 생활 습관 하지 마라. 이러면 건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한 번씩 빠지고, 여러분이 또 빼먹거나, 또는 원래 해야 될 공부를 안 하거나, 또는 남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것도 하고 싶어서 막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거나, 이럴 때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 잘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변명은 안 통한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키셔서 여러분이 성적도 올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되고 건강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시고요. 어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